자, 들어갑니다. 경제 4개 질문해가지고 오늘로 영상 경제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과학기술 올리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10번째, 사회경제의 10번째 질문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과 노동조합 이라는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지금 이게 언제 얘기냐면요. 산업화 초기의 얘기예요. 자, 노동 공급에서의 임금 탄력성을 이 질문에서 먼저 정의를 하는데 별거 없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임금의 변화율로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나눈 거야. 쌤이 약간 이 델타를 써가지고 표현해보면,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임금의 변화분의 노동 공급량의 변화예요. 오케이? 자, 보통 이게 0에서 1인 경우, 0에서 1인 경우, 이런 경우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1보다 크다면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무한대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자,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무한대다 이러면은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말했었죠. 산업화 초기를 얘기를 한다고. 산업화 초기 공장들이 막 생기던 시점이에요. 그죠? 그때는 완전 탄력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임금, 델타 임금분의 노동 공급량 변화, 델타 노동 공급량이 무한대로 치솟았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뜻이냐? 임금 변화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노동 공급량은 미친 듯이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죠? 무한대라는 건 0분의 K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 변화가 거의 제로가 되는 수준이야. 임금 변화 거의 없는데 노동 공급량은 많아져. 너도 나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노동 공급량이 무한대로 치솟는다라는 건. 이러면 임금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공급이 넘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줄 이유가 없죠.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최저 생계 유지를 할까 말까 하는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환경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줘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애덤 스미스가 나옵니다. 자, 과잉 노동력에 따른 최저 생계유지. 이런 임금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등장한다고? 애덤 스미스 하면 보통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애덤 스미스가 보통 나오면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얘는 그럼 알아서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잘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방치형, 방임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애덤 스미스가요. 그냥 마냥 그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찬미하는 소극적인 방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임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뭔 소리냐? 물론 방임주의라는 것을 애덤 스미스가 기본적인 것으로 갖고 있긴 했는데 가만히 놔도 잘 돌아가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공정한 질서가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입니다. 자, 그 공정한 사회가, 이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사회가 일단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독점의 철폐, 그 다음에 경쟁이 필요해. 사실 같은 말 수도 있죠, 그죠? 독점의 철폐, 그리고 경쟁의 확립,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알아서 놔둬도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경쟁이 확립이 되려면 노사 간의 교섭력이 균등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해요. 노사가 뭐야? 노동자와 회사 간의 라는 얘기지, 그지? 그냥 노동자랑 사용자, 그 노동을 사용하는 자, 이 둘의 교섭력이 균등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 산업화 쪽에서 뭐라고? 무한대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었다고? 임금 변화는 없는데 노동 공급력만 무한대로 치솟는 이런 경우라고 했지, 그지? 이러면 당연히 회사가 갑이죠. 그죠? 내가 특별히 널 써주마. 물론 최저임금만 주지. 라고 해도 막 몰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화 초기 같은 경우는 노사가 교섭력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 확립조차 안 되고 공정한 사회가 아니니까 방임주의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확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지? 이게 필요하다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비대등적이야, 교섭력이. 왜? 사용자 단결이 노동자 단결보다 훨씬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요. 사용자는 여기서 회사라고 보면 돼요. 고용주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자는 뭐야? 노동자 단결은 이제 요즘 이제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 그지? 노동조합 이런 걸 이제 노동자 단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잘 돼. 그래서 노동자가 지금 약간 의뢰 입장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덤 스미스에서 관점에서는 어떤 게 필요해? 노동자 단결이 좀 더 활성화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 비대등성이 좀 대등해지면서 균등해지면서 타고 올라가서 공정한 사회가 될 테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애덤 스미스가 첫 번째 해결책처럼 이제 제시한 거는 노동자의 단결력 자체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로는 부족해. 그래봤자야. 왜? 어쨌든 공급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니까. 노동 자체의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노동 수요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있어야 돼요. 노동 수요 자체가. 어떻게? 경제 자체가 성장하다 보면 당연히 노동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이 노동 수요라는 건 노동의 필요죠, 그죠? 공급과 수요는 반대말이잖아. 이 정도 알죠?
노동이 공급되는 거는 이제 저도 노동할래요 이런 거고, 노동 수요는 제발 우리 회사에서 일해줄래요 이런 거야. 그죠? 이런 게 많아져야 결국은 이 균등한 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이 구인 경쟁이 나타나고, 우리 회사 뭐 요즘은 그렇잖아, 그지? 요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코딩을 한다 이러면은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공급이 오히려 부족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막 연봉 막 몇 억씩 주면서 데리고 가고 막 이런단 말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실제로도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 노동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어때? 산업화 초기에서는 무제한적인 노동 공급이었어. 무한대였으니까. 근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넘어가? 제한적인 노동 공급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얘기지. 그지? 이 무한대는 아닌 게 된 거지. 그죠? 그리고 가끔 이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 그럼 어떻게 돼? 이 교섭력이 원래 그 노사 간의 이런 그 갑을 관계가 당연히 사용자가 훨씬 셌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점점 균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가끔씩 경기가 성장 중이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 관계가 역전되기도 해요. 비대등성이 다시 한번 오면서. 오케이? 이게 이퀄이었다가 역전되기도 한다. 경제가 막 성장 중일 때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경제 성장에 맞춰서 돌아가면 임금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얘기지, 그치? 지금 이게 노동 공급량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임금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테니까. 네, 여기까지고요. 쌤은 이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쌤이 간단하게 먼저 뭘 좀 적어놨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적어놨는데, 예금 대자 대여 범죄, 반주범 이런 내용인데, 쌤이 이거를 막 재미없게 뚝뚝뚝 정리하기는 좀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명의 도식화를 통해서 이 관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이게 뭔 얘기냐면, 보이스피싱이 연루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뭘? 너 통장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마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너 통장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마라는 내용이야. 자, 생각을 해봐. 어쨌든 지금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피해자는, 얘가 피해자예요. 보이스피싱에 걸렸어. 너 지금부터 2천만 원 입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 2천만 원 입금을 어디다가 할 거야? 내 통장에 할 거야. 왜? 내가 빌려줬거든. 이런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빌려준 나도 결국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중이거든. 됐죠? 그럼 이런 맥락은 이해되죠? 자, 피해자가 입금을 통장 주인한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이러면은 이 범죄가 찾기 어렵겠잖아. 그지? 여러분들은 아마 그 보이스피싱을 이런 걸 별로 당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명의의 통장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어른들이 당하면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요. 어떻게 전화하냐면, 너 통장이 지금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상황에서, 자, 내 통장이 다른 애한테 입금된 다음 그 돈을 따로 빼고 쓰고 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됐다. 이런 얘기야.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 범죄자가 내 통장을 어떻게 입수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일단 첫 번째, 몰래. 네, 뭐 어렵지만 요즘 핸드폰 뭐 해킹당한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 정도만 알아도 통장 개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 하겠지, 그지? 자, 두 번째는 예금 계좌 대여입니다. 예금 계좌 대여가 뭐냐면요, 통장이랑 그 다음에 도장을 이렇게 딱 주면서 너 써라고 하면 그게 예금 계좌 대여예요. 오케이? 통장이랑 도장을 넘겨주는 거, 이런 걸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자가 내 통장을 얻는 경우가 있겠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금 인출 심부름이라고 쌤이 적어놨어요.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돈 뺏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돈을 피해 입은 사람은 따로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직관적으로 예를 드는 게 좋으니까, 뭐가 있을까? 피해자. 자,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은행이 만약에 나한테 대출을 했다고 해봐. 내가 몰래 만든 내 통장으로다가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 돈을 범죄자가 먹으면 어떻게 돼? 돈 뺏기는 피해자는 얘죠, 은행이죠, 그죠? 나 딱히 대출을 받은 기억도 없으니까 난 뭐 아예 모르고 아무도. 은행인 돈을 그냥 뺏긴 다음에 얘가 먹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가 썩 하고 사라지면 결국 그럼 내가 갚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남의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기 통장이 아니니까 흔적이 안 남잖아. 그죠? 그래서 이 범죄자가 잡기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지문이에요. 자, 일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완전 내 통장을 막 훔쳐가가지고 막 이런 경우라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이건. 그지?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나는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나도 처벌될 수도 있어요. 처벌 가능. 자, 이 사기꾼인 범죄자 이놈을 처벌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2번이랑 3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예금 계좌를 대여해 주잖아.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면은
벌을 내리려면 법으로 저놈을 처벌하려면은 법률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나빠 보여도 예를 들어서 순간이동 같은 게 발명이 됐어. 순간이동으로 막 목욕탕에 막 들어갔다? 그런 건 처벌이 어려워. 법전에 없거든 그런 상황이. 오케이? 뭐 약간 이런 거야. 죄형 법정주의는 법전에 써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 잘못된 거. 그 잘못된 것을 구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엄연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벌이 쉽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예금 계좌 대여 또한 구성 요건에 있어요. 금융실명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돈에 관련된 걸 실명으로 해야 된다. 닉네임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뿌꾸뿌꾸가 입금하였습니다. 뭐 이딴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단순하죠. 그죠? 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지 정확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잖아.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하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예금 계좌를 대여하는 순간 이 범죄자가 자기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을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대여해주는 것도 불법이란 얘기야.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나도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예금 인출 심부름 이건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야, 너 통장에서 내가 너 통장으로 돈을 좀 받을 건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범죄자가 야, 너 통장으로 돈을 좀 받을 건데 그거 좀 뽑아가지고 나한테 좀 대신 좀 줄래?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뽑아가지고 줬다고 해봐. 인출 심부름을 한 거야. 자,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된 게 아니죠. 왜? 이 통장을 내가 내 거를 쓴 거니까. 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2번, 3번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죠? 자, 이 세 번째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이 법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처벌하기 때문이에요. 뭔지 뭐 알아야겠지, 그지? 자, 교사범은 뭐냐? 야, 너 범죄 좀 할래? 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에요. 방조법은 범죄를 돕는다는 건데 이 돕는다는 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어쨌든 그리고 이 교사범 그리고 이 방조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공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범은 들어봤지, 그지? 너 이제부터 공범, 우리 이제 공범이야, 막 이러면서. 정범은 실제 그 범죄를 행한 사람을 얘기해요. 오케이? 네. 근데 이 공범이랑 정범의 이런 그 분류가 딱 반으로 갈려가지고 얘는 공범, 얘는 정범 이런 건 아니야. 예를 들어 두 명이 도둑질을 같이 했으면 당연히 둘 다 공범이면서 둘 다 정범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교사범 같은 경우는 훨씬 나쁜 악질이지, 그지? 야, 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애가 살인을 했어. 그럼 실제로 그 살인을 이 만든 애는 얘가 시킨 거잖아. 물론 시켰다고 한 새끼도 또라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교사범 처벌이 훨씬 커요. 오케이? 그래서 교사범 같은 경우는 방조범 같은 경우는 정범과 처벌 수위가 비슷한데 교사범은 정범보다 보통 처벌 수위가 큽니다. 자, 이 방조가 성립하려면은 그냥 보통 지금 내가 지금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 그 범죄를 직접 저지른 그런 정범은 아니니까라는 상황인 것 같아. 일단 3번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 방조범이 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방조 행위여야 하고 방조적 고의가 있어야 해요. 방조 행위라는 게 굉장히 아까 내가 이 넓은 개념이라 했잖아. 방조 행위라는 건요 물질을 공급하기만 해도 방조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뭐 무기를 줬어 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통장을 줬어. 그런 이 범죄 도구를 공급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도 방조 행위가 되고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줬어. 아, 야, 너 범죄를 진짜 끝내주기 잘하는데? 이런 것도 방조 행위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방조적 고의. 고의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고의라는 게 첫 번째로는 정범의 고의가 들어가야 돼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던 그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조범 또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에 내가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이러면 이제 보통 내가 막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 고의에 이제 미필적 고의랑 확정적 고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말로만 얘기할게. 확정적 고의랑 미필적 고의. 확정적 고의는 진짜 확실하게 한 그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의고요. 미필적 고의는 뭐 그런 범죄가 일어날지도 몰라 정도인데 이것도 고의야. 오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갑니다. 12번째 질문이에요. 자, 12번째 질문은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제목인데 이 독점적 경쟁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현대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만드는 뭐 설렁탕집이라든가 뭐 펜 회사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독점적 경쟁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경쟁시장 모형과 독점 시장 모형의 두 가지를 합친 그 세 번째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뭔지 일단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완전 경쟁시장이 뭐냐? 모든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제작하는 걸 말해요. 굉장히 단순하지, 그지? 그러니까 딱히 뭐 요즘 보이진 않는 그런 거야. 동일한 상품, 모든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제작하고, 자, 동일한 상품인데 만약에 여긴 비싸고 저긴 안 비싸 이러면 당연히 안 비싼 쪽으로 몰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싸면 망해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 가격을 똑같이 가져야 되겠지? 어디가 만약 내리면 다 같이 내려지고 똑같이 다시 갈 거고. 뭔 소린지 알죠?
자, 쌤이 그래프 하나 그릴 거야. 지문에 그래프가 없는데요. 지문에서 말로 그래프를 설명하는 거라서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줄게. 이런 내용이 만약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기회에 수요 공급 정도는 EBS를 통해서 어느 정도 딱 해결해 놓고 마음 편하게 시험장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 이 수요 공급이 뭔 소리냐면은, 자, 생각해봐. 똑같은 모든 기업이 모두 동일한 상품을 제작을 해. 예를 들어 뭐 이 마카라고 해보자고. 모든 회사에서 똑같은 마카를 제작한다고 해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요랑 공급 개념, 이 수요와 가격의 개념에서는 만약에 이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는 뭐 몇십억을 불러도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 이때는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근데 점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살겠다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의 곡선은 이렇게 음의 곡선을 띄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많을수록 싸게 팔린다는 얘기인 거야. 어렵지 않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때? 한 기업 입장에서는요, 수량을 100개를 생산하든 50개를 생산하든 정해진 그 가격대로 팔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단일 기업, 개별 기업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수평선이 될 거예요. 수평직선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지? 지문에는 안 나왔었는데 지문이 그렇다고 그래프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어서 한 번은 그려줘야겠다 싶어서 그려봤어. 자, 다음 독점시장 모형을 볼게요. 독점시장은 뭐냐? 독점시장은 단 하나의 기업만이 생산을 하는 거예요.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급 물량 자체를 개별 기업 하나에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 어떤 데서도 만들지 않고 이 기업에서만 만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체 그 곡선 자체가 개별 기업의 곡선 그 자체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것 두 개를 합친 게 뭐라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야. 자, 쌤이 지금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 일단 첫 번째, 수많은 기업이 참여한다. 두 번째, 유사하지만 품질이 다른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해요. 우리 항상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맨날 먹는 물 같은 것도 삼다수가 있고 뭐가 있니? 평창수 이런 게 있고 다 가격이 다르잖아. 샤프심도 300원짜리가 있고 4,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인 거지. 어쨌든 유사해. 다 대체가 가능해 서로. 그러나 품질이 다르고 가격대도 다른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평소에 보는 일상품들을 사는 그런 것들은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별게 아니에요. 이 한계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계가 늘어날 때, 한계, 발음이 비슷하지만, 한계 수입은요, 한 단위가 늘어날 때 얻는 수입과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지문에 지우개로 예시가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생각해볼게. 자, 지우개가 100개가 있어. 지우개 100개를 파는 곳입니다. 지우개 100개를 파는 곳인데, 자, 그 100개를 101개로 늘렸어. 자, 하나 만들 때마다 100원을 얻을 수 있어. 100원. 한 개 수입은 1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100원이라는 한 개 수입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야. 그지? 그런데 비용이 또 들 거 아니야. 한 개 만들 때마다 50원이 더 든다고 해봐. 자, 그럼 마이너스 50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런 걸 이윤이라고 그러죠. 이득이잖아? 지금 100을 얻었는데 50을 뺐으니까 50만큼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는 지금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큰 상황이니까 더 만들어도 되겠지, 그지? 그런 식이야. 오케이? 근데 이 50원은 추가적인 이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가 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자, 이유는 뭐야? 전체 이유는 어떤 거야? 전체 이유는 총 비용을 빼는 거지. 그지? 수입에서. 판매액이 예를 들어 매출이 몇 억이야 이게 내 통장에 몇 억이 꽂혔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을 이윤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0보다 커야 장사하는 의미가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걸 2항을 해봤어요. 2항.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눠본대. 생산량으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당 비용과 한 개당 수입이 되겠죠. 그죠? 딱 하나 팔 때의 얘기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걸 평균 수입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죠? 평균 수입. 이건 뭐야? 이건 평균 비용이 되겠죠? 평균 비용. 그리고 이게 평균 비용이 당연히 평균 수입보다는 작아야 돈을 벌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평균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 가격과 동일해질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세요. 어쨌든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큰 상황을 초과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자, 이 총 비용이라는 건 그 월급 다 주고 남은 돈이에요. 그냥 순수익이야. 그러니까 총 비용이 어쨌든 간에 초과 이윤이 남았다는 거는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나도 저거 만들어서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초과 이윤이 있는 한은 타 기업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오케이? 수많은 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요.
근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면 어때? 대체가 가능한 게 특징이잖아. 그지? 뭐 설렁탕집이 하나 또 생겼어. 체인점이 또 생겼어. 이러면 다 같이 버는 게 좀 낮아지죠. 그지? 이 사람의 인구수는 한정돼 있고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새로운 대안이 또 생긴 거니까 다 같이 살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게 옵션이 좀 다 같이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거란 말이지. 그지? 언제까지? 다 같이 제로를 벌 때까지.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될 때까지. 이때까지는 유기업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새롭게 들어왔자 다들 돈을 아무도 못 버니 들어오지 않겠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제로가 된 걸 장기 균형이라 그래요. 오케이? 보통 장기 균형까지 간 기업은 거의 없겠지, 그지? 그런 상품은. 애초에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자, 원래는 이 평균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이 평균 수입이 평균 비용보다 크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해. 근데 만약에 장기 균형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어떨까? 만약에 다들 똑같은 걸 만들어 뭐 비슷하게 만들어 팔다가 장기 균형에 도달했어. 이러면 평균 비용을 더 낮춘다라는 게 아니라 더 차별화하려고 해요. 품질이 다른 여기에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장기 균형에 도달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보통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도달한다면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인데 다들 15,000원, 20,000원 사이로 파는데 우리 집 설렁탕은 40,000원이야. 왜?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금가루 설렁탕이거든. 금가루 설렁탕을 파는 대신에 4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 오히려 올려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식의 등등등 해서 이 독점적 경제 시장에서는 상품들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다양해진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 점 같은 경우는 법의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기본권과 제도라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법이라는 거는 법규범, 이 규범이라는 표현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법, 규범, 규칙이라고 약간 치환해서 읽어도 괜찮아요. 다른 인문지문의 규범이라고 나올 때. 법규범이라는 건 상위 규범이 있고 하위 규범이 있는 이런 위계적인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위 규범이 만약에 상위 규범의 침범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헌법재판소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위헌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그 법들은 다 무효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죠? 들어봤죠? 뉴스에서. 자, 어쨌든 헌법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건데 헌법이라는 건 항상 최상위 규범에 속해요. 그래서 뭐 그 아래로 이제 싹 깔렸다는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이 있겠죠, 그죠? 입법부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입법부지, 그지?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그 법률이 만약에 헌법에 저촉이 되잖아? 그럼 그 법률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헌법에서 뭘 다루냐 하면은 국가 이념, 조직,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이 지문에서 특히나 보는 것들은 이 조직에 대한 제도와 국민 권리 이 내용이 일단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거로 보입니다. 뭐 조직도 있지만 일단은 따로 빼서 적을게요. 제도라고. 자, 일단 이 국민의 권리라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 권리에는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본권 안에 인권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권리가 기본권이야. 그 다음 그 안에 인권이 들어가요. 자, 인권이 뭐냐? 인권이라면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획득되는 권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건요,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야. 웬만하면. 뭐,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의 인권이야. 뭐,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르지, 그지? 걔네들 가만히 놔두고 자유권을 보장하고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자유롭게 테러하렴 이러면서. 이 기본권, 그리고 인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그 헌법에 써 있긴 하지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나 뭐 배고프면 까까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인권이라는 건요. 다 적혀 있지 않아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써 있는 인권 같은 경우는 자유권이나 행복지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있긴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적혀 있진 않아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들은 다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본권은 이 인권을 포함한다 그랬잖아. 보통 모든 기본권이 항상 적혀 있지 않아도 다 보장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권 중에는 적혀 있어야만 이 헌법의 조문으로 따로 그 1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몇 조문 이런 걸 조문이라 그래. 몇 조 몇 항 이렇게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권 중에 실정법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이런 실정법적 기본권 같은 경우는 적혀 있어야지만 보장할 수 있어. 이게 인권이랑 다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실정법적 기본권이라는 건 인권은 아닌 거지. 그지? 기본권이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자 단체 행동권 같은 게 있어요. 뭐 이게 있어야 이제 뭐가 그 보장이 되는 거야? 노조를 만든다. 뭐 이런 게 보장이 되겠지. 오케이? 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헌법에는 또 뭐가 있냐? 정당 제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 있어요. 오케이? 제도. 이걸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 있다는 거야. 자, 객관적인 제도를 헌법으로 규정하여 보장하는 거. 이런 걸 제도 보장이라는데 어쨌든 헌법에 뭐 국민의 권리가 써있는 이유는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잖아. 제도가 써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요. 특정 제도의 본질 유지를 위하여.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권 같은 경우는 이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 원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그래요. 이런 걸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름이 그냥 설명하고 있죠.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 반대겠지, 그지, 얘는. 얘는 뭐야?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대한 보장한다는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는 거지. 진짜 특수한 그 공공적인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걔 같은 경우는 인권을 좀 침해할 수 있어. 자유권을 조금 박탈해야 되는 상황이야. 라는 거 말고는 최대한 보장하라 라는 뜻이고 최소한의 보장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 스페시픽한 그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이 뭐 편하게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자율권인 거지, 그지? 법률의 이 내용과 이런 그 형식을 제한하고 형태를 만들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재량을 법률 재량권이 굉장히 커지는 것을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네, 뭐 사실 뭐 문제 풀거나 뭐 지문 이해할 때 막 그렇게 엄청 필요한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제도라는 게 헌법에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실현될 때는 입법부에 입법이 있어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헌법이 아니라 다른 입법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입법에 의해 실현된다. 이 정도. 괜찮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문에서 이제 본론인데 지문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기본권이랑 제도에 대한 얘기가 좀 다르잖아.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싸워요. 그리고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이 같냐 다르냐 이런 거로 싸우기 시작하거든. 자, 이거 떠들고 끝나는 거야. 자, 준별론. 준별론은 뭐냐? 야, 둘은 성질이 달라. 기본권이랑 제도는 성질이 달라. 그래서 다르게 취급해야 돼라는 내용이에요. 이 제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뭐 선거제도, 정당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기본권 같은 경우는 국가의 존재 여부에 무관해. 그냥 기본권이라는 건 원래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건데 인간이라으면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야? 라는 얘기고 제도는 국가가 없으면 애초에 의미가 없잖아. 그런 제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자, 그래서 기본권 같은 경우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제도에는 그렇게까지 엄격한 요건이 필요 없어. 이 제도라는 건 되게 역사적으로 그냥 만들어졌던 것들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냥 뭐 다르다. 그리고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무관하진 않아. 뭐 이러고 끝나요. 이거는 만약에 이 지문이 연결된다면은 얘에 대해서 만약 나온다면 이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성질은 달라 정도로 얘기했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융합론이에요. 자, 융합론 말 그대로 융합이야. 둘이 융합되었다 뭐 이런 얘기야. 융합론은 일단 뭐라는 얘기 하느냐? 일단 이 기본권이라는 거는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거야. 맞지? 국민의 권리니까 보장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보장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결국 제도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문에서 예시로 나오는데 예시로 뭐 나오냐면 참정권, 평등한 참정권이라는 기본 권리가 있다고 해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그죠? 참정권이라는 게 어떻게 실현돼? 선거제도로 실현되는 거 아니야? 평등 선거제도로 실현된다. 그럼 결국은 이 제도라는 것도 기본권의 실현 양상일 뿐이지 결국은 그냥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격한 요건은 둘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무용론이에요. 무용론은 쓸데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용하다 이런 거. 무용론은 뭐라 그러냐? 아니, 이 제도 보장이란 말 자체가 이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미 요즘은 통하지도 않는 말이고 웃긴 말이야 라는 얘기예요. 쉬운 내용이겠지, 그치? 기본권의 주체가 옛날에는 그냥 개인 인간, 개별 인간 한 명 한 명이 기본권의 주체였겠지. 국민이라는 개념 안에서. 근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 정당 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정당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게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능이 가능하지 않느냐. 요즘이랑 옛날은 기본이 아예 이 기본권 주체 개념이 옛날에는 이 개인에서 머물렀다면 요즘은 정당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집단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딱히 이 제도 보장이라는 개념은 웃긴 소리야. 굳이 이거를 정당 제도랑 정치 기본권이랑 기본권과 제도를 나눌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는 얘기들이 이제 무용론이 되겠습니다. 네, 구별론 마지막인데요. 뭐 이게 뭐 최신이래. 어쨌든 구별론은 다시 또 구별해야 된다. 준별론이랑 구별론이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구별론 같은 경우는 제도는 객관적인 실체고 권리일 수 없어.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거야. 그리고 구별론에서 사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최대한 보장과 최소한의 보장은 이 구별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뭐 다르다.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이고요. 별 내용이 없어서 사실 네, 연계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진 잘 모르겠습니다.